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2학기 과학 수업은 5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5단원은 세포 분열, 발생, 멘델 유전, 사람의 유전 이렇게 4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개의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5단원을 배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이 4가지 중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이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25일 동안 콩이 자라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찍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하루하루 관찰했으면 콩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했을 텐데 엄청 신기하죠? 선생님도 처음 이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여러 번 봤습니다. 이렇게 콩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생장을 하죠. 우리도 생장을 하고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모두 생장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누군가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타임랩스로 찍었다면 콩처럼 자라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네, 25일이 다 돼서 콩이 다 자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물들은 대체 어떻게 커지는 걸까요? 생물이 커지는 걸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죠. 이 생장의 비밀은 바로 세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포라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뜻을 물어보면 아직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세포가 뭐였죠? 바로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는데 우리 사람을 예로 들면 사람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과연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람의 세포수를 한번 추측해 볼래요? 사람의 세포수는 자그마치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0조 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 우리 지구의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한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이에요. 근데 이 78억에 약 7,600배를 해줘야 60조라는 숫자가 겨우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7,600개가 있고 그 7,600개의 지구에 있는 인구수를 모두 합쳐야 60조 개가 된다는 뜻이겠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7,600배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세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세포 주변을 세포막이라는 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서 발생한 노폐물들은 외부로 내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물질교환이라고 할 거예요. 이 세포는 물질교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교환은 아주 중요한 세포의 생명활동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생물들이 어떻게 생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생물이 커지는 데는 2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자체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세포가 나뉘면서 세포의 수를 늘려서 생물이 커지거나 이 2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생물들이 생장하는 것 같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교과서 176쪽을 펴서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실험을 같이 한번 볼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되고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이 한천 덩어리를 잘라서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요. 페놀프탈레인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염기성 물질이랑 반응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이고요. 한천 덩어리는 젤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한천 덩어리를 비커에 넣고 비눗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비눗물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 페놀프탈레인을 포함하고 있는 한천 조각과 만나면 비눗물을 흡수하면서 이 조각이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지금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고 있죠. (10분) 동안 비커에 담가 놓고 하나씩 꺼내서 이제 한천 조각 표면의 물기를 닦아줍니다. 비눗물을 흡수한 이 한천 조각이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표면은 다 붉은색인데 가운데를 잘라서 한천 조각 내부에 어디까지 비눗물이 흡수됐는지를 볼 거거든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cm였던 이 가 조각은 내부 안쪽까지 비눗물이 흡수돼서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2cm였던 한천 조각은 안쪽까지는 비눗물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했네요. 살짝 붉은색이 덜한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cm인 한천 조각은 2cm인 조각보다도 더 비눗물을 많이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cm보다는 3cm에서 더 흡수가 안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실험 결과를 교과서 177쪽에 결과 및 정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177쪽을 봅시다. 우리 일단 실험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에서 다의 단면에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을 표시하고 각각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cm였던 가 조각은 붉은색이 안쪽까지 잘 물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cm였던 나 조각은 안쪽 부분은 살짝 덜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cm였던 다 조각은 가와 나 조각보다도 더 안쪽으로 물들지를 못했죠. 거의 겉부분까지만 비눗물이 흡수돼서 붉은색으로 물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는 한 변의 길이가 1cm였어요. 그래서 표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가로 1cm 곱하기 세로 1cm 정육면체니까 총 이 면적이 6개가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6 해서 가의 표면적은 6이 되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 부피분의 표면적을 구하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도 구해보면 나는 한 변의 길이가 2cm였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총 6개의 면이 있으니까 6을 하면 표면적은 24제곱cm가 되고요.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한 변의 길이가 3cm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총 6개의 면이니까 6을 곱해주면 표면적은 54제곱cm가 되고요.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세제곱cm가 됩니다. 다의 경우에는 부피당 표면적의 값은 2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한천 조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눗물을 더 안쪽까지 잘 흡수했다는 거예요. 한천 조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눗물이 이 안쪽까지 흡수가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는 이렇게 안쪽까지 비눗물이 잘 흡수되는 경우는 한천 조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잘 흡수가 된다. 근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값인데 예를 들어서 부피 1일 때 이 가의 조각은 표면적이 6이란 뜻이고요. 나는 부피가 1일 때 이 부피 1에 대응하는 표면적 값이 3이란 뜻이고요. 다는 부피가 1일 때 대응하는 표면적 값이 2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가는 비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이 6이고요. 나는 3이고 다는 2예요. 그러니까 가가 비눗물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이 제일 크니까 안쪽까지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천 조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커질수록 흡수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값이랑 관련이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은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가에서 다 중에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퍼진 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실험이 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생물이랑 연결을 지어보면 한번 볼게요. 정리를 보면 한천 조각을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할 때 붉은색이 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세포의 중요한 생명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세포한테 필요한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포라고 가정하면 붉은색이 퍼진 것은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 영양소 이런 물질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가에서 다 중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더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지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로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아까 가에서 다 중에 세포 안까지 비눗물이 더 잘 흡수돼서 붉은색으로 물든 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눗물을 더 잘 흡수해요. 이걸 세포에 빗대면 산소나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작을수록 아까 단위 부피당 표면적 값이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빠르게 세포 중심까지 이동하고 노폐물은 빠르게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더 효율적인 것은 가와 같이 작은 세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정리 1과 2를 참고해서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설명해보자. 이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세포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서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한 변의 길이가 3cm였던 다조각에서는 안쪽까지 비눗물이 흡수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세포에다가 빗대면 세포한테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가 세포 안쪽까지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면 거기서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멈추고 두 개의 세포로 나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우리 몸에서 효율적인 생명 활동이 잘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 부분은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잠깐 필기할 시간을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 및 정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생물이 어떻게 생장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생물이 생장하거나 세포의 개수를 늘려서 생장하는 두 가지가 가능했는데 생물은 물질 교환이 원활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포의 크기가 어느 이상 커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은 세포의 크기를 늘리기보다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려서 생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분열해서 이제 두 개가 됐어요. 근데 크기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여기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생장을 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콩 자라는 거 있죠. 콩 막 뿌리 길어지고 줄기 자라고 이런 것도 세포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바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뭐에 좋다? 바로 물질 교환. 물질 교환이 원활히 일어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포의 의미. 이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고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쯤 배웠을 것 같은데 매번 물어봐도 까먹으니까 세포의 의미,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생물은 어떻게 생장하는지 세포 분열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한다. 이거 잘 기억해두시고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분명히 1학기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짐을 꼭 잊지 말고 2학기 학교 생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